비가 소리 없이 내리던 저녁, 도윤은 늘 그렇듯 검은 리무진의 시동을 끄고 대문 앞에 섰다. 3호 서연은 현관 불빛 아래에서 그를 맞이했다. 아이보리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 간결한 실루엣에 세월의 흔적보다 단단한 평정이 먼저 보였다. 그 평정은 때때로 균열처럼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도윤의 가슴을 막연하게 조였다. 집안은 고급스러운 냄새 대신 라벤더 크림의 잔향이 미세하게 돌았다. 예전에도 그녀는 손이 거칠어요. 꼭 바르세요 라며 작은 튜브를 쥐어줬다. 그 말투의 온기가 그는 이상하리만치 오래 기억났다. 현관 센서 등이 말썽이라며 잠깐만 봐달라는 부탁은 자연스러웠다. 사다리를 붙들고 올려다보던 그의 손가락이 살짝 긁히자 그녀가 먼저 다가와 조그만 약통을 열었다. 가만히 있어요. 붕대를 감는 손놀림은 능숙했고 숨은 가까웠다. 서로의 기척이 어둠 속에 배어들어 전혀 다정하지 않은 집 구조를 잠시 낯설게 바꿔놓았다.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향기가 마음으로 스며드는 동안 그는 마음이란 게 때로는 의식보다 먼저 걸음을 옮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위험했고 동시에 너무도 조용했다. 서재 쪽 조명이 켜지며 벽에 그림자의 선들이 흐릿하게 떨렸다. 그 떨림에 맞춰 말하지 못한 사연들도 은근히 자리 잡는 듯 했다. 서연은 오래 결혼 생활을 지켜온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엔 설명하기 힘든 고요한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사랑이 다 마모되어 소음조차 내지 못할 때 남는 잔열 같은 것. 그 잔열이 오늘따라 조금 더 또렷했다. 회장님은 공장에 내려가셨어요. 금방 오시진 않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변명도 핑계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다. 그 사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다. 도윤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월급으로 부모님 약값을 대고 오래된 전셋방의 곰팡이를 긁어내며 내일도 차를 닦아 반짝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 모든 일상은 그의 도덕과 같은 무게였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균형만으로 버텨지지 않는다. 어느새 그는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오래 참고 눌러둔 말들이 눈빛으로 쏟아졌다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웃음보다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있어줘요.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의 선을 한 뼘만큼 옮겨 놓았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집안의 시간이 아주 느릿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거실의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유리창을 타고 내리는 빗방울이 길게 미끄러지며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 위로 깜빡였다. 도윤은 조용히 붕대를 감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린 듯한 감각이었다. 고마워요, 사모님. 그는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끝이 다 닿기도 전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말 하지 말아요. 지금만큼은 그냥 서연으로 불러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어딘가 결심이 느껴졌다. 도윤은 순간 숨이 왔는 듯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그 경계 너머에는 감정이 있었고 감정은 언제나 돌이킬 수 없었다. 서연씨.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름을 부르자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소파 옆에 커튼을 걷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참 오래 오네요. 이 집엔 이상하게 비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나도 그래요. 괜히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들킬 것 같아서. 그녀가 창문에 손을 얹자 비에 젖은 유리 위로 그녀의 손 모양이 희미하게 번졌다. 저도요. 도윤이 따라 말했다. 비 오면 마음이 불편해요. 어릴 때 단칸방에 물이 새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이상하게 편해요. 서연은 그를 돌아봤다. 두 눈이 아주 조용히 흔들렸다. 편하다는 건 위험하네요. 그 말에 도윤은 웃지 못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진실이
가슴에 깊게 스며들었다. 도윤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당신은 참 성실해요. 그게 좋아요. 근데 성실한 사람들은 가끔 너무 참잖아요. 그녀는 한 발 다가왔다. 라벤더 향이 다시 공기를 채웠다. 참는 게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명령처럼 들렸다. 도유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타진 것처럼 느꼈다. 빗소리도, 시계 초침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흐려졌다. 눈앞에는 그녀만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가늘게 눈을 감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불이 번쩍 꺼졌다. 정전이었다. 서로의 호흡만 남은 어둠 속에서 비의 냄새와 라벤더의 향이 뒤섞였다. 그 사이로 들려오는 그녀의 낮은 목소리. 이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저 잠깐의 숨 같은 거예요. 하지만 도유는 알았다. 그 짧은 숨이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정전은 집안을 벨벳 같은 어둠으로 덮었다. 어딘가에서 예비 발전기가 윙하고 울리다 끊겼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늦추는 것처럼 느리게. 그 짧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이 부딪혔다가 반발 물러났다. 서로가 동시에 낭떠러지의 끝을 자각한 듯했다. 사모님, 서연이라고 불러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복도 쪽에서 딸깍 소리. 가정부가 손전등을 켜들고 지나갔다. 좁은 빛이 문틈을 스쳤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한 발 물러서며 거리를 되찾았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모든 것은 원래대로였다. 단 하나. 그들의 심장은 제 리듬을 잃은 채 뛰고 있었다. 탁자 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번쩍였다. 서연은 화면을 흘끗 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네, 여보세요. 삼공장이요? 알겠어요. 바로 차를 대기시키죠. 전화를 끊고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공장으로 가요.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길이 미끄러워요. 회장님이 곧 돌아오신대요. 도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꽉 잡았다. 와이퍼가 유리를 스치며 일정한 박자를 그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어긋난 심장 박동 같았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조용했다. 백미러 속 그녀의 눈은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었고 그 눈 속에는 하얀 벽에 길게 금이 간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아까 그가 입을 열었다가 말을 멈췄다. 우린 멈췄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멈췄다는 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치며 노란 줄기를 남겼다. 도로 끝 백양 산업단지라 쓰인 표지판이 깜빡였다. 또 다른 빛밤, 또 다른 임무.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비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언제 그칠지 모르는. 삼공장 정문은 어두운 우비로 뒤덮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임시로 친 천막은 바람에 덜덜 떨리고 번진 글씨로 적힌 현수막이 매달려 있었다. 임금 지급하라. 사람답게 살 권리. 안쪽에서는 경비용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렸다. 도유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우산을 펴 서연을 가렸다. 비가 옷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사모님, A동이 제일 심합니다. 경비반장 민준이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잠시 도윤에게 향했다. 회장님께서 차량을 입원문 근처에 대기시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깐 말을 아꼈다. 저택 복도 카메라가 오늘 밤 신호 이상을 보였습니다. 기술팀이 점검 중입니다. 무심한 말투였지만 그 문장 하나가 바늘처럼 꽂혔다. 서연은 짧게 그래요 하고 걸음을 옮겼다. 도윤은 주머니 속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느껴지는 건 차가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공장 안은 기계 소음이 멈추고 사람의 목소리만 울렸다. 한 노공이 쇠창살에 몸을 기대며 거칠게 기침했다. 얼굴이 철처럼 그을려 있었다. 도유는 무심결에 휴지를 내밀었다. 노공은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친절이 밤의 소란 속에서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잠시 후 회장이 등장했다. 비닐우비를 걸친 채 그는 냉철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었다. 해산하세요. 돌아가세요. 급여 문제는 인사부가 처리합니다. 사람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손짓으로 경비들을 정렬시켰다. 철 냄새와 분노가 공기 속에서 엉켰다. 젊은 노동자 한 명이 미끄러져 쓰러졌다. 도유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를 일으켰다. 붕대를 감은 손이 빗물에 젖어 따가웠다. 회장이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읽기 어려웠다. 불쾌함인지 아니면 묘한 인식의 순간인지. 공장을 나설 때 서연이 한 걸음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 사람들과 달라요. 어떤 사람들요? 그가 물었다. 당신이란 단어가 스스로도 어색했다. 남의 피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녀의 말은 바람보다 낮았지만 오래 남았다. 멀리서 민준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담배 끝에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따라갔다. 새벽녘, 빗소리가 그쳤다. 도시에는 젖은 시멘트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저택 현관에 차를 세우자 도유는 조수석에 놓인 작은 튜브를 발견했다. Lavender Hand Balm. 그리고 접힌 쪽지 한 장. 손을 잊지 말아요. 그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를 만지는 것 같았다. 입사한 이후 그는 항상 손을 숨겼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히고 세제 자국이 남은 손.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균열에는 이름이 생겨버렸다. 서연. 그날 오후 그녀는 유리정원방으로 그를 불렀다. 그곳은 잘 쓰이지 않는 공간이었다. 우린 규칙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밤 10시 이후엔 연락하지 말 것. 흔적을 남기지 말 것. 약속하지 말 것.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두려움을 느끼면 멈출 것. 그리의 살이 많은 목을 마살의 탄미. 멈출 것. 그는 되뇌었다. 그 단어가 마치 생명줄처럼 들렸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창밖에 젖은 잎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나한테 먼저 말해요. 그땐 내가 그만이라고 할게요. 그들은 손끝조차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천천히 흘렀다. 그녀가 나가기 전 도윤의 코트 주머니 속 튜브를 가리켰다. 손은 모든 걸 말해줘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문이 닫히자. 도윤은 알았다. 그들이 만든 규칙은 종이장처럼 얇았다. 그렇지만 사람은 언제나 얇은 얼음 위를 걸을 용기를 그런 종이에서 찾는다. 얼음이 금이 가기 전까지. 점심 무렵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나빠졌다고 했다. 입원비 선납이 필요했다. 도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녔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교대 근무를 부탁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돈은 모이지 않았다. 지갑 속에는 남은 동전 몇 개뿐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장식 하나 없는 회색 스카프만 두르고 차에 올랐다. 그는 어머니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우리 재단에 긴급 지원 기금이 있어요. 이름은 다르게 써드릴게요.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암공호치니. 그는 무심결에 당신 대신 너를 썼다. 그리고 곧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지시로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도유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파란 잉크로 적힌 숫자는 단순했지만 그 뒤에 선명히 느껴지는 다른 체온이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손에 연고를 발랐다. 라벤더 향이 퍼졌다. 그러나 위로가 아닌 죄책감이 먼저 스며들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기 안의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민주는 경비실에서 CCTV를 다시 돌려보고 있었다. 검은 화면 한 구석에 적힌 기록. 호시 케미 시그널 러스 19 41 23. 그는 짧게 웃었다. 신호장애라. 담배 끝에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작은 불씨 하나가 눈처럼 조용히 어둠 속에 숨어들었다. 자정 저택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서연은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끝에 닿았다. 그녀는 유리정원방 문 앞에서 멈췄다. 탁자 위에는 도윤이 두고 간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달았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펼쳤다. 첫 장엔 단정한 글씨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약값빌 250 영, 월세 2, 500 영, 동생 송금 800 영, 세제 35 영, 그리고 여백에 연필로 쓴 메모. 잘 버티자. 오늘도. 그 밑에는 거칠고 굳은 손이 그려져 있었다. 손 위에는 작은 크림 튜브 하나가 얹혀 있었다. 서연은 노트를 덮고 이마를 유리에 기댔다. 벽처럼 고요했던 외로움이 지금은 얼굴과 이름을 얻은 듯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단순히 연민이 아니라 질투를 느꼈다. 도윤이 가진 작고 꾸밈 없는 사랑, 하루의 지출을 적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런 사랑. 그건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남편의 문자였다. 내일 거래처 미팅 동행, 복장 단정히, 인사도, 마침표도 없는 문장. 마치 보고서의 한 줄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메시지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도윤에게 새 메시지를 썼다. 내일 평소보다 15분 일찍 와요. 손가락이 망설였다. 그녀는 한 번 지우고 다시 같은 문장을 썼다. 우리가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시간으로 전해진다. 거래처 미팅은 백합 냄새가 짙은 호텔 로비에서 열렸다. 하얀 조명 아래 유리 테이블마다 빛이 일렁였다. 회장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상대방이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이 말할 땐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눌러 말했다. 그는 언제나 완벽했고 그 완벽함은 서연을 서서히 질식시켰다. 서연은 그 옆에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유리컵을 꼭 쥐고 있었다. 도윤만이 그 손끝의 긴장을 눈치챘다. 미팅이 끝나자 회장은 다른 차로 먼저 떠났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조금 돌아서 가요. 강변 쪽으로.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은 묘하게 따뜻했고 물가에서는 밤새 돌아다니는 참새들이 떠들어댔다. 예전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소설을 쓰려고 했어요. 10페이지 정도 썼나? 여자가 비 오는 밤에 집을 떠나는 이야기였죠. 그 다음은요? 도윤이 물었다. 그 다음은 원고를 상자에 넣고 결혼 반지로 잠갔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허공에 닿자마자 금세 사라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이 통했다. 도윤 씨,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낮엔 운전하고 밤엔 학교 다니고. 하지만 가나는 시간표가 너무 빡빡하거든요. 서연은 대시보드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야간학교 수업 시간표예요. 그냥 정보예요. 약속은 아니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의 규칙은 아직 유효하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창문 너머의 강물이 잔잔히 빛났다. 규칙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규칙은 기다림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날 밤, 민주는 터미널 근처의 낡은 선술집에서 한 기술자를 만났다. 탁자 위엔 습기 찬장과 함께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기술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 쪽 보조 카메라 백업이에요. 지우라길래 그냥 복사만 했습니다. 깨끗해? 민준이 물었다. 기술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요. 보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누가 보면 한 사람은 잘릴 거고 누가 보면 더 심한 일도 생기겠죠. 민주는 당장 그걸 집어들지 않았다. 너 비를 믿니? 비요? 난 믿어. 비는 사람을 느리게 만들어. 그리고 느려지면 실수가 보이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저택 마당에서 도윤을 보았다. 도윤은 검은 차를 닦고 있었다.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다. 손재주가 좋네. 민준이 말을 걸었다. 그리고 담배를 물며 무심히 덧붙였다. 그날 비 오는 밤, 헐시 복도에 불이 깜빡였지. 그때 자네는 어디 있었나? 차고에 있었습니다.
도유는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차고에 라벤더 향은 없었나? 민준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단어마다 미세한 모래가 씹히는 느낌이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둘의 시선이 잠시 부딪혔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공손하고 얇은 미소였다. 그리고 뒤돌아 걸어갔다. 남은 것은 연기 냄새와 등에 스친 한 줄기 싸늘한 기류였다. 소문은 다리가 없어도 멀리 간다. 부엌의 하녀들이 교대하며 속삭였고 운전기사들은 공장 휴게실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카메라 장의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다들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회장은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경고보다 더 무거웠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택 안의 공기도 단단히 굳어갔다. 그날 저녁, 서연이 말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멈춰요. 그녀는 정원 뒤에 비탈길에 차를 세우게 했다. 엔진이 꺼지고 바람만 불었다. 잠시 거리를 두자고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 용기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싫어요. 도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야 물었다. 그럼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약속을 할 건가요? 이제 그만. 10페이지짜리 원고를 다시 꺼내 쓰겠다고. 그녀가 웃었다. 당신은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야간 학교 지원서를 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지 않았다. 차문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마치 손을 씻는 의식처럼 두 사람을 스쳤다. 서연이 먼저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엔 이상하게 새로운 박자가 있었다. 마치 자신을 구원하기 시작한 사람의 리듬처럼. 도유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야간학교 일정표. 그는 그것을 펼쳐 책상 위에 놓았다. 그 종이 위엔 아직도 라벤더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도시는 햇빛에 눌린 듯 눈이 시렸다. 마치 모든 것이 말라버리면 구원이라도 올 것처럼. 하지만 건조함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 금요일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신장이 더 나빠졌다는 소식이었다. 지금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계단참에 주저앉았다.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가 목을 막았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다. 오늘 밤 9시. 리호텔 로비. 혼자 와요. 민준. 밤 9시. 도유는 호텔의 높은 바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는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있었다. 민준이 잔을 비우며 말했다. 어머님 치료비 부족하죠. 그는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걸로 당장은 해결될 겁니다. 도유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조건이 있겠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월요일부로 공장 물류팀으로 옮겨요. 저택과는 거리를 두죠. 사람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건 협박입니까? 아니요. 제안이에요. 회사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제안. 민준의 눈빛은 냉정했고 어느 쪽을 봐도 출구가 없었다. 거절하면요? 그럼 다음 주엔 CCTV가 다시 정상 작동하겠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아주 다른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예언처럼 들렸다. 창밖의 유리창이 바람에 울었다. 도유는 봉투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 오래된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아마 지금쯤 서연은 오래된 상자를 열고 있을 것이다. 10페이지짜리 그 원고를 다시 꺼내며 자신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다른 종이 위에 전학 신청서를 쓰기 시작했다. 밤은 유난히 길었다.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다. 도유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두께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떤 결정의 무게였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아스팔트가 젖어 있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도시의 불빛이 녹아내린 것처럼 번들거렸다. 병원 복도에는 늦은 밤의 냄새가 있었다. 소독약과 피, 그리고 누군가의 희미한 기도.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을 잡은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만 넘기면 안정될 거예요. 도유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로 부족하지 않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에 조명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말하던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라는 문장. 이제야 그 뜻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푸르스름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져 있었다. 문자, 서연 보지 말아요. 지금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은 너무 분명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걸. 그리고 그걸 감당하려는 결심도.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도시의 불빛 아래 별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둠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도유는 물류팀 배치 통보서를 받았다. 단 한 줄. 업무 효율을 위한 인사 이동. 새 근무지는 공장 3동 옆 창고였다. 기름 냄새, 먼지, 쥐소리. 이곳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고, 점심엔 도시락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때웠다. 어느 날, 창고 문틈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야간 학교 등록증 수강료 납부 완료.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 배운다는 건 아직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서연. 그는 오래도록 그 종이를 바라봤다. 눈이 뜨거워졌다. 세상 모든 소음이 멈춘 듯 조용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첫 페이지 위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버틴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창문 밖으로 새벽비가 내렸다. 기름 냄새와 라벤더 향이 어딘가에서 섞였다. 그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아주 느린 시작이라는 걸. 봄비가 다시 내렸다. 긴 겨울이 끝난 뒤에도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회색이었다. 공장 3동의 창문 사이로 비가 흘러내리고 지게차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도유는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상자에 라벨을 붙이고 있었다. 이제 손바닥에 굳은 살은 덜했고 상처 자국은 희미했다. 하지만 라벤더 향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그의 기억 어딘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야간 학교는 생각보다 고됐다. 낮에는 화물 적재, 밤에는 칠판 앞, 선풍기 소리 속에서 졸음과 싸우며 필기를 했다. 그의 공책은 단정하지 않았지만 매 페이지마다 뚜렷한 의지가 있었다.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어느 날 학교 매점 앞에서 낯익은 차가 서 있었다. 검은 리무진. 창문이 살짝 내려가더니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수척했지만 눈빛은 한결 맑았다. 차 안에서 기다릴게요. 수업이 끝나고 그는 조심스레 탑승했다. 차 안에는 예전처럼 라벤더 향이 옅게 퍼져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 많이 변했네요. 배우면 조금씩 달라지나 봐요. 그가 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스치며 그들의 숨결을 대신했다. 그날 이후로 그녀가 말을 이었다.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당신을 멈추게 했는지, 왜 그게 옳았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후회되는지를. 도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비를 바라봤다. 차창에 흐르는 빗물이 그녀의 눈동자 속 반사처럼 흔들렸다. 이젠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서로 다른 길에서 살아도 같은 하늘 밑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도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당신 어머니께 드려요. 직접 만든 차예요. 불면에 좋아요. 그의 손이 상자를 받는 순간 서연은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가 서로의 시간을 망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도유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슬픔보다 감사가 많았다. 차문이 닫히고 리무진이 멀어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어쩐지 따뜻하게 들렸다. 도유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가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 멈춘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걸을 준비를 하는 일이라는 걸. 며칠 뒤, 도시엔 봄의 냄새가 완전히 스며들었다. 공장 주변의 버드나무가 새순을 틔웠고
창고 지붕에 매달린 낡은 깃발은 더 이상 찢기지 않았다. 도유는 여전히 새벽 첫 차로 출근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달랐다. 예전엔 버티기 위해 걷던 길이었다면 지금은 살기 위해 걷는 길이었다. 야간 학교에서도 그는 이제 사람들 속에 섞였다. 젊은 동급생들과 함께 시험을 보고 조별 발표를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진짜였다. 가끔 누군가 손을 흔들면 그는 먼저 인사했다. 라벤더 향 대신 책 냄새가 그의 손에 남았다. 그날 오후 갑자기 공장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다. 삼동 화재. 모두 대피하시오. 순식간에 공기 속이 연기로 가득 찼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도유는 망설이지 않았다. 손수건을 입에 두르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창고 끝에 갇힌 젊은 인턴 하나가 있었다. 그는 문짝을 걷어차고 아이를 끌어냈다. 연기가 목구멍을 태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소방차의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가 그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팔 다쳤어요. 그의 손바닥은 다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그 상처가 이제는 누군가를 구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 병원 침대 곁에 꽃다발 하나가 놓였다. 수고했어요. 짧은 메모와 함께 라벤더 향이 은은히 배어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그는 누구의 마음인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공책의 새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의 마음은 방향을 잃기도 하지만 가끔은 불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번엔 도망치는 비가 아니라 남아있는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는 비였다. 그는 창문을 열고 비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하늘 아래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엔진 소리, 사람의 웃음, 그리고 먼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피아노 선율 하나. 그는 알았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걸. 한여름이 다가왔다. 공장의 기계음은 하루 종일 끓는 듯 울렸다. 더운 공기 속에서도 도유는 묵묵히 일했다. 창고 구석에는 여전히 그가 구해낸 인턴이 가끔 찾아와 인사했다. 선배님, 저 그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살았잖아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퇴근길. 하늘은 낯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비가 오려는지 공기가 눅눅했다. 그는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들고 공장 담벼락에 등을 기댔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멀리서 다가왔다. 리무진은 아니었다. 회색 세단. 창문이 열리며 서연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잠깐만 나와요. 그녀는 한결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목에는 얇은 스카프 하나가 걸려 있었다. 회사랑 이 근처에서 재단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공장 직원 가족들 중 의료비가 필요한 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녀는 웃었다. 이건 그때 당신이 알려준 방식이에요. 기록하고 나누고 잊지 않는 거. 그녀가 그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께 드려요. 라벤더 차. 그 향이 공기 속에서 퍼지자 오래전 밤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네, 많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젠 누가 나를 대신 멈춰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스스로 멈출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게 내가 바랐던 거예요. 잠시 후 그녀는 차로 돌아가며 말했다. 혹시 다시 비가 오면 그냥 걸어요. 우린 늘 그 비 안에서 만났으니까. 차가 멀어졌다. 그녀의 모습이 도로 저편으로 작아졌다. 하늘에서 첫 방울의 비가 떨어졌다. 도유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서서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게 두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어떤 비는 사람을 젖게 만들지만 또 어떤 비는 사람을 살게 만든다는 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오늘도 괜찮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비는 점점 굵어졌지만 그 미소는 흐려지지 않았다.